저한테 이제 수사권이 왔으니까 이제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라고 그 취지라고 하면 중앙지방법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를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저 또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합리적 의심은 뭐겠어요? 주진우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관계자들이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했던 그 문자 내역이 스크린샷으로 해서 공개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지금 현재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전담 판사 이름을 정해놓고 유부장 뭐 이런 데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유부장이 그 유청은 부장. 유청은 부장이죠. 예. 영장 쉽게 안 내주는. 이유는 결국은 영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신빙성이 넘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객관적 증거가 나왔잖아요. 일단 영장 쇼핑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런 주장이 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 변호인단이 7만여 건의 자료를 다 살펴봤더니 세상에나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여러 번 청구를 했더라.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영장이 총 3번 청구됐다. 12월 6일 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고 네. 12월 8일에도 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청구됐으나 또 기각되자 그 다음엔 30일에 물론 제목은 다릅니다.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방에 신청했다라는 영장 쇼핑 주장을 한 것인데요. 요게 만일 사실일 경우, 물론 공수처는 지금 뭐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사실일 경우 어떤 영향을 갖고 올까요? 영장이 무슨 에르메스 백입니까? 롯데백화점 갔다가 안 되니까 현대백화점 갈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예. 아니죠. 예.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공수처법상의 전속 관할 규정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전속 관할로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원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전속 관할로 한다.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어디 있느냐? 과천에 있습니다. 예. 과천에 있다 보니까 과천은 그 경기도에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다 실질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도 영장을 발부를 해놓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발부를 했으면은 원칙적으로는 서부지방법원 관련해서 그 구속된 피의자는 남부구치소 천안동 이렇게 그 자전거 타는 벨로드롬이 있는 바로 옆에 가면은 그 남부지방 검찰청과 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인 그 남부구치소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들이 서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인체에서 하는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했습니다. 왜겠어요? 과천에 그 공수처가 있으니까 바로 옆에 가면은 의왕에 서울구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행정적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처음에는 지들이 수사를 하면서 2024년 12월 6일 최초로 이제 그 통신영장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방법원에 수차례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대부분 다 기각됐던 내용이 이번에 까발려진 거 아닙니까? 그냥 밝혀진 게 아니고 까발려졌다. 왜 그러냐? 지들과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증언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에 그때 질문했던 게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이 아니고 제 연수원 동기인데 장동혁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 적이 있느냐 물었을 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질문이 영장이라고 했나요? 체포영장이라고 했나요? 그냥 영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영장을 청구했는 적이 없는. 그럼 브로드하게 물었어요. 그때 없다고 했고 그 이후에 주진우 의원이 구체적으로 질의회신으로 해서 물었는데 그런 제 없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그때 계속 어떤 내부 제보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부장판사 출신인 황모 그 변호사님, 대구의 지방법원의 그 부장판사로 있었던 분이 구체적인 판사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분이 기각을 하니까 서부로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주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을 했는데 네. 서부지방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답변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했는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 채널 A에서 주진우 의원하고 같이 방송한 이후에 이 부분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거 이름까지 나온 정도라고 하면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느냐 했을 때에 주진우 의원이 자기가 질의회신을 했을 때 여전히 없다라는 회신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변호인들이 한 7만 쪽 되는 기록을 보다가 이 내용이 발견됐다. 결국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영장이라고 했지. 거기에 체포, 압수수색 이런 영장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더불어서 일단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다고 하면 그 기각 사유를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여기저기 지금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있는 점도 있고 결국 그런 취지는 법원에서 그렇게 쓴 취지는 뭐냐면은 당신들한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다른 데와 협의해서 당신들한테 영장 어떻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발부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인간들이 그러면 다 협의했으면은 다시 중앙지방법원에 와서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달라고 검찰 수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록 달라라고 해서 검찰은 공수처에 기록을 줬던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국수본 그러니까 경찰하고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됐으면은 이제 우리한테 수사권이 있으니까 중앙지방법원 판사님 우리한테 영장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요 인간들이 살짝 해가지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거지. 이유가 지금 오늘 주진우 의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냐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 적 없다. 그런데 이유 잘 보면은 영장과 관련되는 수사권이 있는지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그러면은 쥐들이 이제 혼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합니까? 국수본이 합니까? 아니면은 군 검찰이 합니까? 결국은 쥐들이 하고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수사권이 왔으니까 이제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라고 그 취지라고 하면 중앙지방법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로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됐냐를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저 또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합리적 의심은 뭐겠어요? 합리적 의심은. 지들이 어제 주진우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관계자들이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했던 문자 내역이 스크린샷으로 해서 공개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지금 현재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전담 판사 이름을 정해놓고 유부장 이런 데는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유부장이 유청은 부장. 유청은 부장이죠. 예. 영장 쉽게 안 내주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무슨 요즘 카카오톡에 뭘 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텔레그램으로 탈옥한다고 하듯이 딴 데로 가버린 거 이유는 결국은 영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신빙성이 넘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객관적 증거가 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의 답변은 허위이므로 예. 공수처장 등을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그렇죠. 고발한 상태입니다만 는 공수처의 입장은 그거잖아요. 네. 그래? 그 과정의 속에서 거짓말을 인정도 안 했으나 그렇다 한들 어쨌든 결과적으로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느냐. 그 발부 과정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다투었으나 역시 또 그거 역시 기각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영장은 결과적으로는 정당했다. 그리고 체포영장 우리가 서부지법에 한 것은 다른 영장 청구가 아니라 12월 30일 날 체포영장인데 아니 한남동 살고 있지 않느냐. 서부지법 용산 아니냐. 관할 뭐가 틀렸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일단 결과적으로 정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는지. 결국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실체 진실 발견을 하려고 하면은 적법 절차는 개나 줘도 된다는 건 아닙니까? 예. 그게 독수국 독가원 측에 죄송합니다. 요즘 개는 근데 요즘 가족입니다. 예. 근데 가족입니다. 옛날 19세기 개. 걔한테도 되게 정수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 얼마 전에 그 송영길 있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소나무당. 예, 소나무당 대표님께서 정치항법 위반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왜 그랬죠? 이정근 당시 전 사무총장의 녹취록이 있었는데 그것을 증거로 써도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직접 관련 없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적법 절차 위반이다라고 해서 위법 수집 증거로서 객관적으로는 돈을 받고 하는데 다 알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어떤 그 선거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사실이 객관적인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네.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예. 이유로 해서 증거 능력이 없어서 무죄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 이 부분도 어떻죠? 지금은 최초로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지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서 서부지방법원으로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은 공수처만 관여됐을까? 예. 오히려 당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었던 정계선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예. 그리고 거기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어떤 연락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라라고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물론 이제 추측이죠. 그 지금으로서는 예.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예.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그것이 적법하다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 실질적으로 가서 1심, 2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그것이 합법적인 그 체포영장이고 합법적인 구속영장이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1차적인 판단은 저는 그 지난 2월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취소 청구 지금 심리는 했고 아직까지 결정은 나왔지 않습니다만 그 재판부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서 체포 구속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그때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뭐라고 얘기할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적법 절차의 논란,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까지도 거기에 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사무 내란죄, 지금 형법과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헌재 탄핵의 가결이냐, 가결이 아니죠. 인용이냐, 인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내란죄는 빼버렸잖아요, 헌재가.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내란을 뺀다고 했을 때에 네. 이 부분이 뺀지 여부도 불명확한 거예요, 지금. 그 형법적으로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헌법의 내란과 형법의 내란이 다릅니까? 법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에 정한 것 이외에는 소추당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내란인지 여부에 관련해 가지고는 형법상 내란과 헌법상 내란은 100% 동일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탄핵할 때는 내란죄를 넣었고 그것이 저도 다 30여 편 40쪽 안 되는 것 중에 거의 80% 정도가 내란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그 피청구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경 뭐렇게 해서 내란죄를 범하였다. 이게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쭉 있는데 그거를 철회하고 그러고 나서 헌법적으로 뭘 한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사법시험 공부하고 할 때는 헌법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규정. 그것은 어떤 그 헌법상의 이론적인 원리를 했고 구체적인 것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규범력이 얼마나 있느냐 했을 때는 헌법 자체를 위반으로 탄핵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의 목을 쥐고 있으면은 누구나 탄핵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이 뭐 헌법 규범에 있어서 이 중요해서 헌법 위반했다.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개헌법 그리고 또 형법상의 내란죄 이런 부분이 위반됐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에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탄핵한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밑에 그것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불구하고 헌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럼 앞으로 내가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관련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집회, 결사, 자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평화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평화 집회를 하는 거에 관련해서 5.18 광장에서 이 내란 세력들이 하는 것을 하면은 민주 시민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거지. 사전적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못하도록 했으니까. 그러면 헌법에 의한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밑에 집시법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 아니면 형법상의 어떻게 보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걸로 해서 탄핵을 해야죠. 그냥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추상적인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탄핵할 땐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형법상 내란죄를 위반했다. 그리고 또 개헌법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헌법상의 중대한 위반이다. 이런 논리가 돼야 되는데 밑에의 어떤 것은 다 지워버리고 아이고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헌법이 위반됐기 때문에 너 탄핵.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뭐 행복 충고권 위배 이럴 수는 없다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다고 결국 하면은 구체적인 어떤 법령 위배가 있어야지 그렇죠. 어떤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한 논리가 만들어진다.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법이 왜 필요합니까? 헌법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무슨 개헌법이 있고 무슨 집시법이 있고 무슨 형법이 필요합니까? 그런 논리는 논리의 비약인 것이고 그런 것은 이현령 비현령 녹비의 가로알 아닙니까? 그런 헌법 재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헌법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어령 비어령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모두 알고 있는 가장 대한민국 우리 사시 준비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봤던 그 헌법학개론의 저자이신 허영 교수님. 네. 이어령 존경합니다. 예, 허영 교수. 36년생이세요. 예.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인정하시고 그런데 이 허영 교수님의 이번 신동아 인터뷰에 의해서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허영 교수님께서 헌재가 지금 사실상 진행 과정에서 10가지 이상의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란죄 부분. 내란죄 부분을 뺄래야 뺄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상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내란죄를 뺀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런 거와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붕어빵의 붕어. 호두빵에 호두 과자에 호두 없으면 그게 호두 과자 아니야. 이런 논리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37쪽 되는, 탄핵 사유 중에 한 30쪽 가까이 핵심 중에 핵심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아주 입증을 했었는데, 그거를 빼버리면은, 그럼 다른 것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빼는 절차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합의제 기관인 국회에 탄핵 소추 결의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협의를 해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200석이 넘었는데 그 빼는 거다고 하면은 그 또한 독임제 기관의 어떤 검사와 달리 내부적인 어떤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절차적 중대적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 탄핵 사유는 각하에 대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각하는 기각과 달리 기판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고 그리고 실체에 빼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저는 기각이라고 봅니다. 기각해버리면은 다시 동일한 사유로 하지를 못하니까 각하하면은 사실은 중도 반단적인 판단 다시 또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대한 어떤 그것을 빼버린다고 하면 사실상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렸기 때문에 기각하는 것이 맞고 설령 기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헌법학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허영 교수님 의견처럼 각하함으로써 니들이 하려고 하면 다시 해라 이런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만약 다시 할 경우에는 탄핵이 가결될지 그 소추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불분명하지요. 안 되죠. 안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되죠.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그때 탄핵 찬성했던 국민의힘의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도 그때에 내란죄를 뺀 상태라고 하면은 나 그거 반대했을 거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이 한 14명 정도가 찬성을 했는데 그중에 지금 4명도 안 될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근데 저 허영 교수님의 인터뷰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어떤 신념에 따라서 판결이 갈리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일부는 그것이 바로 333 그렇게 나눠서 임명하게 하게 한 취지이다. 다양성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측에서는 지금 측에서는 이게 뭐냐 수대결이냐.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완전 수대결이 되지 않았느냐. 4대4가 그 결정적인 징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허영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333 대법원장 셋, 대통령 셋, 국회 셋 임명 몫은 박정희 시대 유산이다. 독재를 감추기 위한 마치 민주적으로 보이기 위한 유산일 뿐인데 오히려 지금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니 이것도 바꿔야 된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제도가 절대악은 없다고 봅니다. 운영의 문제가 큰 건데요. 지금 그걸 바꾸려고 하면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마 헌법 어떤 그 입법론 측면에서는 좀 허영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 또한 공감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운영인 것이죠. 87년 체제 이후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헌법을 살아 숨쉬게 한 핵심 제도가 헌법재판소였던 것은 변호사님이나 저나 다들 공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대학교 공부할 때는 헌법이 공부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나오기 전에는 헌법교과서가 요만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와서 현재 판결을 내면서 헌법교과서가 점점 두꺼워져가지고 허영 교수님 책은 이제 3권으로 늘어났죠. 그렇게 된 것이 살아 숨쉬는 헌법을 만들어낸 게 어떻게 보면 그 헌법재판관인데 그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대통령 셋, 국회 셋, 대법원장 3명을 했을 때에 이 운영을 특히 국회 같은 경우에는 3명 추천할 때 1명은 여, 1명은 야,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어떻습니까? 여야 합의. 그런 것을 이른바 불문법으로서 불문율로서 지금 지켜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야가 정권 교체가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비교적 공정한 재판을 해왔다라고 자부가 됐죠. 그렇지만 지난 탄핵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전후로 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 탄핵도 8대 0이었어요. 그렇죠. 8대 0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3명의 어떤 그 국회 추천목이 그 국회가 추천하려고 하니까 예전처럼 1대1 한 사람은 여야 합의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 민주당이 국회 180석이 넘는데 우리 2명이 우리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존의 어떤 관행 내지 불문율을 깨면서 이게 그대로 임명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헌법재판관 3명 중에 사실상 우리법 연구회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군부로 치면은 하나회 출신이 3명, 4명이 돼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것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시절에 하나회라고 해서 그 군부에서 지들이 사조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요직을 독점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YS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 없애버린다고 하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군부 척결 이렇게 해서 최초의 적폐 총선이었죠. 쳤었는데 이제 와서 사법부 내에 하나회란 것을 척결하자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독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한계, 어떻게 하든 제도에는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여야가 그렇게 교체되고 여소야대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 신뢰를 줬느냐? 결국 그것은 333에 있어서 국회 3가지 몫을 야,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는 인물,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구성에 비교적 합리성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결과에 수긍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사실상 국회가 입법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이제 헌법재판소도 독점을 하고, 그리고 행정부는 헌법상 대통령제로 해서 행정부도 대통령이 어떤 행정 입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입법 독재를, 입법 농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정권을 잡았지만 그에 따르는 뭐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부 조직법 바꾸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사실상 의원 내각제로 지금 윤 대통령 들어선 이후에 지금 대통령을 운영해 왔다요 말이에요. 그것은 87년째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를 사실상 헌법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의원 내각제로 실질적인 정부를 운영해 왔잖아요. 특검이 뭡니까? 사실상 일반적인 입법이 아니고 법을 통한 행정을 해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참다 비상경을 했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점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87년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유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87년대 헌법을 만들 당시에 만든 입헌론자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의 독재를 제일 많이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국회가 독재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생각을 못 했던 그것까지는 그냥 국회는 타협과 견제만 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의로. 그렇죠.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라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댕댕이 소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19세기 댕댕이 그렇죠.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제를 하되 예.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식의 어떤 그 맞습니다. 개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